하나의 나라가 멸망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중국의 드넓은 땅을 다스리던 강대국 명나라가 멸망한 원인을 후세 역사가들은 한 인물이 죽어서 그렇다라고 평가할 정도이죠. 오늘은 명나라 멸망의 직접적 원인이 된 인물이라 일컬어지는 원숭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1584년 6월 6일 광동성 동안현에서 태어났고 만력 47년인 1619년 35세의 나이로 과거에 급제하여 진사가 되었죠. 그는 원래 문관으로 관직에 나갔지만 전쟁이나 군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기 때문에 과거 전쟁에 나가 싸웠던 경험이 있던 병사 출신 노인들이나 다른 지방에서 온 사람들 등에게 변방의 정세를 묻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죠. 또한 다른 사람들과 밤새 군사나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를 눈여겨보던 후순이라는 사람에게 군사적 재능을 인정받게 되었고 그렇게 병부에 관련된 관직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당시 명나라의 운명은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로웠는데요. 여러 대에 걸쳐 암군이 나왔고 후군과의 전쟁에서 패해 만주 지역을 다 빼앗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원숭환은 혼자 위장을 하고 요동으로 잠입해 그곳을 정찰하고 돌아온 뒤 산해관을 방어하고 싶다고 지원했고 그렇게 그는 산해관으로 파견되었습니다. 당시 명나라는 병력면에서는 금나라에 비해 크게 뒤지지는 않았지만 후군군에 계속해서 패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뒤집은 사람이 바로 요동경략사 웅정필이었죠. 웅정필은 삼방포치책을 구상해 약 1년간 후금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력제가 사망하고 나서 태창제를 지나 천계제가 즉위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몇몇 조정 대신들이 웅정필이 후금과 싸우려 들지 않고 백성들의 재물을 갈취한다고 고발하면서 웅정필이 쫓겨나 버렸죠. 그리고 훗날 당시 권세를 잡고 있던 환관 위충현에 의해 웅정필은 모든 책임을 떠안고 처형되고 맙니다. 웅정필이 쫓겨났다는 소문을 들은 후금의 누르하치는 곧바로 명나라 변방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이에 명나라군은 속절없이 패하기 시작했는데요. 후금에 의해 요양과 광령까지 점령당했고 50여 개의 요새와 70여 개의 성이 순식간에 함락당했으며 산해관까지 넘어올 조짐이 보이자 북경까지 위기감에 휩싸이게 되었죠. 당시 만리장성의 끝인 산해관은 난공불락의 관문이었지만 이곳이 열리기만 하면 명나라는 바로 끝장이나 마찬가지인 말 그대로 명나라 방어의 핵심이었던 곳입니다. 그렇게 후금의 강력한 기세에 충격과 공포에 사로잡힌 명나라 조정은 산해관 방어에만 모든 힘을 기울이게 되었죠. 이 사태를 지켜보던 원숭환은 산해관의 위험 부담을 더 줄이기 위해 산해관 북쪽 200리 지점에 영원성을 지어야 효과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다며 조정에 건의했습니다. 그러자 대학사 손승종이 그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영원성을 만들 수 있게 되었죠. 그 이후 원숭환은 요동의 원수가 되었고 영원성이 만들어지면서 산해관 전방의 방어선을 하나 더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의 훈련도 게을리하지 않았던 덕에 후금도 이때만큼은 섣불리 공격할 자세를 취하지 못했죠. 이에 자신감을 얻은 원숭환은 손승종에게 다른 여러 요새에도 군사들을 배치해 방위를 더 단단하게 굳힐 것을 건의했고 손승종이 흔쾌히 받아들이자 요서 일대의 강력한 방어선이 구축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포르투갈 상인들에게 홍위포라고 불리는 최신식 대포를 구입해 산해관에 배치했으며 나중에는 자체 제작까지 성공하게 되어 막강한 후금의 기병을 무력화시킬 수 있었죠. 그러나 최고 권력자이던 위충현은 자신의 말을 잘 안 듣던 손승종을 조정에서 쫓아내버렸고 고제라는 인물을 산해관 방어의 지휘관으로 임명해버렸습니다. 고제는 원숭환이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방어선들을 모조리 내버려둔 채 산해관까지 방어선을 후퇴시켰는데요. 그러자 원숭환은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고제는 영원성만 남기고 다른 요새와 방어선을 다 포기해버렸죠. 그리고 후금군과 싸우다 죽으라는 생각에 원숭환에게 영원성의 방어를 맡겼습니다. 원숭환이 구축한 요서 방어선 때문에 요서 지역까지 점령을 하지 못해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던 누르하치는 고제의 이런 뻘짓을 절호의 기회라 생각해 1626년에 10만의 대군을 이끌고 영원성으로 쳐들어갔죠. 그런데 원숭환이 지키고 있던 영원성을 함락시키지 못한 채 2000여 명의 전사자를 내고 퇴각하고 말았습니다. 이를 훗날 영원대첩이라고 불렀는데요. 여태껏 싸워서 이기지 못한 적이 없는데 영원성 하나 함락시키지 못했다는 것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누르하치는 크게 한탄했다고 하죠. 거기다가 영원대첩의 충격이 컸던 탓인지 누르하치는 8개월 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반면 명나라는 1618년 이후부터 후금과의 전투에서 계속 패배만 해오다가 마침내 승리를 거둔 것이었죠. 이 영원대첩의 공으로 원숭환은 병부실랑 겸 요동순무의 관직을 제수받았습니다. 원숭환과 손승종을 위기에 빠뜨렸던 위충현도 영원성의 대승에 기뻐하면서 고제를 자르고 원숭환을 요서 방어의 총지휘관으로 임명했으며 여러 지원까지 해주었죠. 1627년 누르하치의 뒤를 이은 홍타이지는 대군을 이끌고 요하를 건너 침공을 시작했는데요. 후금군은 파죽지세로 여러 작은 요새들을 점령하고 금주성까지 포위했는데 그곳에는 원숭환이 신뢰하던 부장 조설교가 완벽한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14일간이나 금주성을 포위 공격했지만 점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홍타이지는 금주성을 포기하고 원숭안이 지키던 영원성으로 향했지만 역시 영원성 공략에도 실패했으며 다시 금주성을 공격해봤지만 이 역시 실패하고 말았죠. 그렇게 홍타이지는 금주성과 영원성 사이만 우왕좌왕하다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퇴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누르하치뿐만 아니라 아들인 홍타이지도 정말 굉장한 인물이었지만 원숭아는 이런 사람들과 싸워서 모두 이겨버렸던 것이죠. 영원성과 금주성에서 홍타이지를 물리친 이 전투를 훗날 영금대첩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때 홍타이지는 원숭아니 살아있는 한 요서를 뚫는 건 힘들 것이다 생각해 명나라 공략 방법을 바꾸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혼란했던 명나라 상황과 의심이 많던 숭정제를 이용해 명나라가 스스로 원숭아를 제거하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당시 위충현에게 모든 정사를 맡겼던 천계제가 죽고 숭정제가 즉위하자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위충현이 죽임당했고 그의 세력들도 대부분 숙청당했는데 이때 원숭아니 위충현의 지원을 받았다는 것을 걸고 넘어져 관직을 삭탈당하고 조정으로 소환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후금을 막아낼 사람이 원숭안 밖에 없는 상황이라 결국 여러 대신들의 청원으로 이후 다시 요서 방어의 총지휘관으로 임명되죠. 게다가 승진까지 해서 병부상석 겸 우부도사 관직을 받았고 휘하의 모든 장병을 보고 없이 처형해도 좋다는 특권과 이를 상징하는 상방보검까지 하사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원숭아는 숭정제에게 5년 안에 요동을 되찾겠다는 말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그는 1629년 4월 수군 좌도독 모문용에게 의논할 일이 있으니 만나자는 전가를 보냈습니다. 당시 모문용은 평안도 철상군 가도라는 곳에 주둔하여 자신에게 맡겨주면 요동의 전 지역을 되찾을 수 있다고 하던 인물인데요. 그는 조선의 의주에 들어가 광해군과 인조에게 행패를 부리기도 했고 가도에 주둔할 때는 밀무역으로 사리사욕을 채웠으며 후금과 싸워야 한다며 명나라 조정에서 막대한 돈을 뜯어내고 심지어 백성들 약탈에 후금을 상대로 온갖 거래도 하는 등 문제가 많았던 인간이었죠. 그렇게 모문용과 만나게 된 원숭아는 함께 활쏘기 경기를 하고 나서 자신이 설치해둔 장막에 그를 데려간 뒤 12가지의 죄를 지었다며 숭정제에게 하사받은 상방보검으로 그의 목을 쳤습니다. 그리고 가도에는 모문용의 부하였던 진계성에게 병사들을 지휘하게 했고 자신의 부하인 서부주를 파견해 이들을 감시하게 하면서 가도를 요동 수복의 전진 기지로 삼았죠. 한편 명나라 정벌 계획을 다시 짠 홍타이지는 결국 가장 좋은 루트인 산해관을 돌파하는 것은 포기하고 크게 돌아가 동북쪽의 희봉구를 지나 북경으로 치고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홍타이지는 요서 지역의 영원성, 금주성 등을 툭툭 건드려주면서 1629년 10월 자신의 10만 대군을 이끌고 만리장성을 넘어가 북경 일대를 초토화시키는 동시에 온갖 약탈을 일삼았고 10월 26일이 되자 북경성 코앞까지 진격할 수 있었으며 북경성을 포위해버렸죠. 그러자 명나라 조정과 북경 백성들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을 맞은 셈이었는데요. 그러자 원숭아니 홍타이지에게 길을 터줘서 그들이 이곳까지 올 수 있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으며 원숭안의 정치적 반대파였던 엄당이 이 소문을 더욱 크게 키우면서 맹렬히 원숭안을 비난하기 시작했죠. 엄당은 당시 모문용에게 엄청난 뇌물을 받아오고 있었는데 그런 그를 처형한 원숭안이 그들에게도 원수인 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당시 고작 19살의 나이밖에 되지 않았던 숭정제도 원숭안을 탓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사실 원숭안은 예전부터 후금이 요서를 우회해 북쪽으로부터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조정에 계속 알리면서 경계하라며 주의를 주고 있었는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 버렸던 것입니다. 홍타이지가 북경을 포위했다는 소식을 들은 원숭안은 깜짝 놀라 병력을 끌어모아 북경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준하성은 함락되어 그곳에서는 대학살과 약탈이 벌어졌으며 이 소식은 북경에도 전해져 북경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원숭안에 대한 원망도 더욱 깊어져갔죠. 하지만 원숭안은 11월 17일이 되자 북경 광거문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 3일 후 다시 공격해 들어온 후금군에 맞서 10번 이상을 싸워 결국 이들을 물리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숭정제에게 몇 날 며칠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달려온 뒤 곧바로 전투에 임해 병사들이 지칠 대로 지쳤으니 성 안으로 들어가 쉴 수 있게 요청했지만 숭정제는 이미 원숭안을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청을 받아들여주지 않았고 그렇게 원숭안과 병사들은 추운 겨울날 시속에 밖에서 노숙을 할 수밖에 없었죠.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11월 27일에는 북경 좌안문 근처에서 또다시 후금군을 격파하자 홍타이지는 결국 퇴각을 했는데 가면서 약탈할 수 있는 건 모조리 약탈했고 수만 명의 명나라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기도 했습니다. 비록 철수했지만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홍타이지는 이를 명나라의 약점으로 생각해 계속해서 하북, 산서 지방뿐만 아니라 심지어 산동 지역까지 끊임없이 쳐들어가 약탈을 일삼으며 백성들을 잡아갔죠. 이런 상황을 종결시키려면 원숭안이 만들어 놓은 요서 방어선처럼 북쪽에도 방어선을 만드는 수밖에 없었고 이를 이뤄낼 수 있는 사람도 원숭안 밖에는 딱히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엄청난 위기가 닥쳐오고 있었죠. 홍타이지는 광거문에서 원숭안에게 패해 철수를 했지만
양춘과 왕성덕이라는 환관 2명을 포로로 잡았었는데요. 이들을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홍타이지는 그들에게 후한 대접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옆방에서 부하인 고홍준과 포승선에게 두 환관이 들리게끔 원숭환과 홍타이지가 내통을 하고 있으며 곧 북경이 함락될 것이라는 거짓 밀담을 나누도록 했죠. 그렇게 두 환관은 이 두 사람의 밀담을 듣게 되었는데 이후 홍타이지가 자신들을 풀어주자 곧장 숭정제에게 달려가 자신들이 들은 말을 고했습니다. 이전부터 원숭환을 의심하고 있던 숭정제는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다고 생각해버린 것이죠. 사실 이 이야기는 진실성에 대한 의심을 많이 받아오긴 했지만 홍타이지가 명나라의 2명의 환관을 이용해 방간계를 사용한 것 자체는 맞다고 합니다. 그렇게 1629년 12월 1일 숭정제는 원숭환에게 의논할 것이 있다며 황궁으로 소환했고 원숭환은 아무 의심 없이 얼른 황성으로 달려갔죠. 그러자 아직 후궁군이 완전히 물러난 건 아니니 성문을 열어줄 수는 없고 바구니를 내려보낼 테니 그걸 타고 올라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북경성으로 들어가 숭정제를 만난 원숭환에게 기다리고 있던 것은 숭정제의 엄청난 추궁이었죠. 생각지도 못한 추궁의 원숭환은 당황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고 결국 그는 1629년 12월 감옥에 투옥되고 말았습니다. 원숭환이 투옥되자 조정의 대신들은 놀라며 숭정제에게 후궁군이 북경 코앞에 와 있는 상황에서 원숭환을 죽이는 것은 스스로 만리장성을 무너뜨리는 일과 같다라고 말하며 그의 구명을 청했지만 엄당의 인물들은 그를 바로 처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죠. 거기다가 북경의 백성들도 원숭환을 처형시켜야 한다며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원숭환을 구명하려는 독림당과 그를 처형시켜야 한다는 엄당의 대립은 몇 개월에 걸쳐 계속되었지만 숭정제의 의심병은 결국 원숭환을 처형하기로 결정하죠. 그렇게 1630년 8월 16일 원숭환은 모반의 죄와 황제를 속인 죄로 인해 거리에서 능지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당시 능지형은 정말 잔인한 형벌이었는데 수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곳에서 살점이 한 점씩 잘려나가는 것으로 수백 번에서 수천 번까지 칼질을 해 뼈와 살을 발라내어 죽이는 무시무시한 형벌이었죠. 전해져 내려오는 설에 의하면 당시 그의 죽음을 지켜보던 북경의 백성들은 환호하며 잘려진 그의 살점을 씹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누르하치와 홍타이지라는 2명의 걸출한 인물에게 승리를 거두며 명나라의 명맥을 유지해주던 원숭환이 너무나도 억울하면서도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고 만 것이죠. 그렇게 그의 시신은 광거문의 광동의원에 묻혔는데요. 그런데 그의 무덤은 문화대혁명 때 홍위병들에 의해 평탄화되었고 비석도 모두 부서져 흩어져 버렸습니다. 한편 원숭환이 죽은 뒤 요동을 방위하던 병사들의 사기는 급격히 저하되었으며 명나라 장수들은 언제 자신도 억울하게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더 이상 황제에게 충성을 할 필요를 못 느꼈고 후금에 투항하기 시작했죠. 또한 원숭환이 체포되었을 당시 부하이던 만개가 북경 방위의 책임자로 임명되었는데요. 후금군이 다시 몰려와 북경을 포위했을 때 숭정제의 명령으로 어쩔 수 없이 성 밖으로 나가 후금군과 맞선던 만개는 결국 전사하고 말았죠. 후금군이 여러 명나라 지역에 출몰해 약탈을 해도 그들을 지켜줄 사람은 명나라에는 더 이상 아무도 없었고 명나라의 성 밖을 후금군이 그냥 지나가도 수만 명이나 되는 명나라군은 성 안에서 멀뚱멀뚱 지켜보고만 있을 뿐 화살 한 발 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후금은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요서 방어선을 공략하기 시작했는데 원숭환이 없는 요서 방어선은 줄줄이 격파되어 그곳을 지키던 명나라 장수들의 후금으로 이탈은 계속되었으며 결국 방어선은 산해관까지 후퇴하고 말았죠. 그러다 이자 성의 난이 일어나 1644년 4월 25일 자금성이 함락되었으며 숭정제는 목을 메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 후인 1644년 5월 27일 청해 도르고는 산해관을 넘어 이자 성을 공격해 격파한 뒤 북경에 진입했고 완전히 명나라 멸망과 함께 이후 중국 대륙은 청나라가 통치하게 되죠. 원숭환은 과거 송나라 때 금나라에 맞서다 진해의 음모로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악비와 함께 반청응안의 영웅으로 추앙되었습니다. 명나라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여겨지는 원숭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후금에 대항한다는 명분으로 오랜 시간 조선에 머물렀지만 정작 조선에 별 도움은 안 되고 오히려 민폐만 잔뜩 끼쳤던 명나라 말기의 무장 모문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576년 절강성 항주에서 태어난 모문용은 어릴 때부터 유학을 공부했지만 공부에는 딱히 소질이 없었던 탓에 10대의 군에 들어갔으며 그 이후 30세가 되기 전까지는 그와 관련해 특별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고 하죠. 그러던 1605년 큰아버지 모득춘의 유산을 받게 되면서 요동으로 왔는데 그때 요동 총병인 이성량에게 발탁되면서 당시 무서운 속도로 확장하던 여진족을 견제하는 업무를 맡게 됩니다. 그 후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난 1621년 5월에 후금과의 싸움인 진강대첩에서 큰 활약을 하고 동강진을 거점으로 요동 지역을 계속 공격해서 후금의 후방을 교란하는 데 큰 공을 세우면서 명나라의 수군을 이끄는 총병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 모문룡이 후금과 싸우는 과정에서 조선에 어마어마한 민폐를 끼쳤다는 것인데요. 1622년 광해군은 후금의 후방을 교란하기 위해 조선 영토 내에 들어와 있던 모문룡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했지만 그럴 상황이 되지 않자 어쩔 수 없이 모문룡에게 평안도 철산 앞바다인 가도에 주둔하도록 허락을 했죠. 이에 모문룡은 명나라 수군과 난민 1만 명을 모아 가도에 동강진을 설치하고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모문룡은 명으로부터 활동자금 은자 20만 냥을 지원받기는 했지만 20만 냥은 돈이 많이 드는 수군을 유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액수였으며 그가 있던 가도는 농사도 잘 되지 않는 좁은 섬이었죠. 때문에 군량이 부족해지자 주기적으로 조선의 군량을 강요해서 식량을 강제로 걷어들였는데 이 식량의 양만 매년 10만 석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흉년이 들어 조선에서 식량 지원을 할 수 없었던 때는 군사들을 이끌고 황해도와 평안도에 상륙해서 조선의 백성들을 약탈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모문룡의 부하들이 백성들을 너무 심하게 약탈하자 평안북도 의주부 부윤 이완이 그들 가운데 몇몇을 붙잡아 곤장을 쳤는데 모문룡은 부끄러움이란 게 없는지 그 소식을 듣고는 오히려 분노하며 감히 상국의 병사를 때렸다고 조선 조정에 항의를 했고 결국 이완은 그 일로 인해 벼슬이 강등되었죠. 모문룡이 전혀 군사적인 능력이 없는 무능한 장군이었다는 주장도 있지만 어쨌든 그는 당시 수군이 없는 후금을 상대로 계속 치고 빠지면서 요동반도에서 후금군을 견제하는 일은 잘 수행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후금은 빈집털이를 당할 것을 염려해 명나라와의 전선에 전군을 동원하지 못하고 항상 후방에 병력을 남겨둬야 했으니 이것은 인구가 적어 병력이 부족한 만주족의 입장에서는 커다란 부담이었고 결과적으로 모문룡도 어느 정도 공이 있다고 봐야겠죠. 문제는 모문룡이 이런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던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조선을 약탈해 모은 군자금이었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골칫거리였던 모문룡이 조선의 조정을 발칵 뒤집어버린 사건도 있었는데요. 1624년 1월 22일 이괄의 난이 평정되자 모문룡은 조선 조정에 축하 선물을 보냈는데 문제는 그 선물이 홀딱 벗은 여인의 자태를 상하에 조각해서 만든 춘이라는 누드 조각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엄격한 유교 국가인 조선에 저런 망측한 조각상을 선물이라고 보냈으니 그야말로 기겁할 노릇이 아닐 수 없었죠. 게다가 모문룡의 부하 모유견이라는 자는 그 과정에서 말을 타고 조선 궁궐에 들어오려다가 제지당하기도 했으니 그들이 조선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었는지 알만합니다. 모문룡이 조선에 끼친 민폐는 이것뿐만이 아니었는데요. 모문룡은 자신이 많은 명나라 난민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구실로 조선과 명나라에서 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명나라는 당시 각지에 농민 반란이 일어나면서 반란군을 진압할 군대를 조직하느라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면서 모문룡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결국 이 재정 부담은 고스란히 조선의 몫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정작 조선에서 모문룡에게 지원을 해줬음에도 명나라 난민들에 대한 식량 지원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가도의 명나라 난민들이 기아로 굶주리는 사태가 계속 발생했다는 것인데요. 이에 조선에서는 급히 식량을 추가로 지원했고 난민의 규모에 비해서 엄청난 양인 무려 26만 석이나 되는 식량을 지원했음에도 여전히 가도의 난민들은 굶주림이 발생하는 상황이 계속됐다고 하니 아마도 모문룡이 지원금과 식량을 횡령해서 비밀리에 후금으로 팔아넘기며 자신의 배를 불렸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런데 모문룡은 정작 자신 때문에 후금이 조선에 쳐들어온 정묘호란 때는 가도에만 틀어박혀 있으면서 조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죠. 아예 가만히 있기라도 했으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오히려 그는 안융창에 있던 난민을 공격해 민가를 불태우고 백성을 마구 죽였으며 평안도 정주에 피난 갔던 조선 백성 1만여 명을 공격하기까지 했습니다. 덕분에 1만 명의 조선 백성들은 모문룡의 병사들을 피하느라 급히 물에 뛰어들면서 300여 명만 겨우 목숨을 건졌고 나머지는 모두 살해당했다고 하네요. 이에 조선 조정에서는 급히 병력을 보내 모문룡을 막도록 했고 양쪽 병사들 간의 충돌이 벌어졌지만 모문룡은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묘호란 3개월 뒤인 6월에는 모문룡이 군선 50여 척을 이끌고 평안도 위주로 향했는데 거기서 고작 20명밖에 되지 않는 후금 기병을 만나자 그 자리에서 무기를 버리고 배에 올라타서 도망을 쳐버렸다고 하죠. 모문룡이 거느린 군사들이 얼마나 기강이 엉망이고 훈련도 제대로 안 된 오합지졸이었는지 잘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모문룡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나중에는 아예 대놓고 조선의 인삼을 내놓으라는 협박을 했는데 왜냐하면 당시 조선의 인삼은 명나라 고관이나 후금에 보내는 뇌물로 쓰기에 더없이 좋은 물건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모문룡의 요청을 받은 황후가 지금 조선도 국고가 탕진되고 나라 살림이 어려워 인삼을 줄 수 없다며 거절하자 모문룡은 이에 앙심을 품고서는 내가 하늘의 별자리를 보니 매우 불길한 징조가 있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조선의 종묘사직이 망한다 라는 악담을 퍼부었다고 하죠. 그럼에도 조선에서 순순히 인삼을 내놓지 않자 11월 22일에는 아예 명나라로 파견되는 조선의 사절단인 동지사 일행이 가진 은과 인삼을 강제로 약탈해버렸습니다. 명나라 황제에게 보낼 조공물을 마음대로 빼앗아간 것이죠.
게다가 모문룡의 하인인 왕학승은 자신과 같이 일하는 종 15명을 거느린 채 평양 인근의 군현들을 마음대로 들락거리며 약탈을 하고 심지어 고을 수령을 붙잡아 가두고 모욕하는 짓까지 벌였다고 하니 모문룡과 그 수하들이 얼마나 조선을 우습게 여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모문룡의 패악질은 그의 상관인 원숭환 덕분에 끝을 맺게 되죠. 당시 명나라 조정에서는 모문룡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정작 그의 상관인 원숭환은 모문룡의 실체를 알고 있었으며 그가 조선과 요동의 주민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끼치고 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629년 4월 27일 원숭환은 군사 관련 문제를 논의한다는 핑계로 모문룡을 요동반도의 쌍도로 불러들였고 6월 5일 모문룡과 만난 자리에서 첫날에는 연애를 벌여 그를 환대하는 척한 뒤 다음날 모문룡을 즉시 체포해버렸죠. 그리고 원숭환은 그 자리에서 모문룡을 참수해버린 뒤 모문룡은 가도에 수년 동안 있으면서 조선 국왕인 인조 덕분에 호사를 누렸는데 탐욕스러운 성품으로 인해 조선에 무리한 요구를 함으로써 오히려 명나라의 수치를 안겨줬으니 내가 황제로부터 받은 권한을 이용해 모문룡을 제거했다 라는 편지를 조선에 보냈죠. 그렇게 명나라와 조선 모두에게 암인 존재였던 모문룡은 자신이 쌓은 업보로 인해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전 세계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라를 팔아먹고 매국노라고 불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매국노 하면 이완용이 바로 떠오르죠. 이완용은 일제에 나라를 팔아먹고 평생을 잘 먹고 잘 살았으며 현재 그의 후손들까지 잘 산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매국노이긴 하지만 좀 억울할 수도 있고 특이한 매국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바로 명나라와 청나라의 장수 오삼개라는 인물이죠. 이 오삼개는 명나라 입장에서도 나라를 오랑캐에게 팔아먹은 매국노라고 불리지만 청나라 입장에서도 기회주의자의 배신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삼개는 1612년 6월 요동에서 태어났죠. 그의 아버지 오양은 원래 강소성에 살았었는데 청나라를 막기 위해 요동으로 옮겨와 살게 되었고 거기서 오삼개도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가 태어난 명나라 말기엔 여기저기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만주 땅에서는 여진족이던 누르하치가 여러 부족들을 통합하고 1616년 후금을 세우면서 명나라에 가장 위협이 되는 세력이 되었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명나라와의 국경에 있던 지역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난공불락의 요새 사내관에서 막혀버려 명나라를 정복할 수는 없었죠. 또한 명나라의 명장인 원숭환이 더욱 방어를 굳건히 하기 위해 요서 지역에 영원성을 건설했는데요. 1641년 제독으로 임명된 오삼개는 이곳 영원성에서 명나라군을 지휘해 청나라군의 공격을 잘 막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명나라의 멸망을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바로 명나라 장수 홍승주를 총대장으로 하고 오삼개 등 장군 8명이 이끄는 13만 명의 명나라 정예군이 금주성에 고립된 조대수를 구원하기 위해 출진했지만 청나라군에 철저히 괴멸되다시피 한 송산전투가 벌어지고 만 것이죠. 이때 오삼개는 1만의 군대를 이끌고 필사적으로 청군의 포위망을 돌파해 겨우 사내관으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송산전투의 처절한 패배의 여파로 사내관까지 청나라의 손아귀에 넘어가는 건 간신히 막을 수 있었지만 명나라엔 더 이상 대규모의 병력을 운용할 수 있는 여력이 남지 않았죠. 또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명나라가 청나라와의 전쟁으로 정신이 없는 사이 이자성이라는 인물이 난을 일으켜 엄청난 세력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1627년부터 발생한 이 대규모 농민 반란군이 나날이 세력을 불려나가자 이를 위협적으로 여긴 숭정제는 대대적인 토벌을 지시했는데 결국 반란을 진압하지는 못했고 송산전투의 패배로 이제는 이자성이 이끄는 반란군을 막을 수 있는 군사력도 없어져 버렸던 것이죠. 그렇다고 사내관에 남아있던 병력을 빼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미 명나라의 구군은 기울대로 기울어져 있는 상황에 오삼개에게 청나라와 이자성의 반란군으로부터 투항권유가 날아오기 시작했죠. 그렇게 1644년 마침내 이자성의 반란군은 베이징을 향해 진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숭정제는 살려면 도망치는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사내관이 이자성군에 의해 위험해질 수도 있고 대신들의 주장에 따라 남경으로 천도하기에는 이자성군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 안전하게 갈 수 있는지도 미지수였죠. 오삼개와 함께 남경으로 도망칠 수는 있었지만 그러면 청나라가 사내관을 넘어올 것이고 얼마 안가 남경까지 들이닥칠 게 뻔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결국엔 오삼개에게 구원병을 요청했지만 1644년 4월 23일 태감 조하순이 이자성군에 투항하면서 25일 자금성이 함락되었으며 숭정제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명나라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죠. 그렇게 북경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오삼개는 이자성군과 청나라를 두고 어디로 투항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청나라가 오랑캐의 나라라서 좀 아쉽긴 하지만 투항했던 명나라 장수들의 대접은 꽤 괜찮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자성 반란군은 같은 한족이기도 하고 북경에 있던 자신의 아버지와 가족들을 인질로 잡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고민이었던 것입니다. 오삼개는 부하들과 논의를 한 끝에 같은 한족인 이자성에게 투항해 그와 손잡고 한족끼리 똘똘 뭉쳐 오랑캐인 청나라를 막자라고 생각하고 이자성에게 항복하기로 결정했죠. 그런데 이 결정을 180도 뒤집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바로 이자성의 반란군은 북경을 함락시키자마자 그곳을 마구잡이로 약탈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관리들에게 착취당하던 농민들이었기 때문에 관리들을 무자비하게 고문하고 목숨을 빼앗았으며 관리들의 재산을 약탈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타깃 중에는 오삼계의 아버지 오양과 그의 가족들도 있었던 것인데요. 오양과 가족들 역시 반란군에게 재산을 빼앗기고 고문을 당했던 것이죠. 오삼계는 아버지 오양이 반란군에게 감금되어 전 재산을 빼앗긴 채 고문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격분하며 이자성군에게 투항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이자성도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오양과 가족들에 대한 약탈을 멈추고 얼른 풀어줬지만 이미 오삼계의 마음은 돌아선 뒤였죠. 그리고 오삼계가 이자성군에 투항을 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북경에는 진원원이라는 오삼계의 애첩이 있었는데 이자성의 부하 장수였던 유종민이 이 진원원을 강제로 취했던 것입니다. 진원원은 원래 기녀였지만 오삼계가 그녀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 애첩으로 삼았는데 특히 아꼈던 그녀가 자신이 투항하려는 이자성의 부하에게 몹쓸 짓을 당한 것이 오삼계의 분노를 사기엔 충분했던 것이죠. 오삼계가 등을 돌렸다는 소식을 들은 이자성은 화를 내며 즉시 그의 아버지 오양을 죽인 뒤 무려 10만의 병력을 이끌고 산해관을 향해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오삼계는 긴급 징병을 통해 10만의 병력을 모을 수 있었지만 송산전투에서 오삼계가 수습한 1만의 병사와 전쟁에서 도망쳤다가 산해관으로 돌아왔던 2만 명 정도만 병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을 뿐 나머지 약 7만 명은 긴급하게 막 긁어모은 병력이었죠. 그렇게 이자성군과 맞붙어 일진일퇴를 거듭하다가 서서히 밀리기 시작하자 오삼계는 결국 청나라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청나라에 사신을 보내 항복이 아닌 동맹으로 하려고 했지만 청나라에서는 끝까지 그의 투항을 요구했고 결국 그는 청나라에 투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청군은 오삼계군과 함께 이자성군을 격파해버렸습니다. 굳이 따지면 오삼계는 명나라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요. 명나라는 이자성에 의해 이미 멸망해버렸고 오삼계 역시 청나라보다는 한족인 이자성에 투항하려 했지만 자신의 가족들에게 해코지를 하고 애첩에게 몹쓸 짓을 한 원수들에 차마 투항할 수 없었던 것이니 그가 청나라에 투항한 것은 어찌 보면 상식적이었던 것이라 볼 수 있죠. 하지만 한족들은 여전히 그를 여자의 눈도라가 나라를 팔아넘긴 희대의 매국노이자 한간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오삼계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삼계가 억울한 건 딱 이때까지인데요. 이후 오삼계가 보인 행보는 욕먹기엔 부족함이 없어집니다. 어쨌든 청나라는 자력으로 절대 통과할 수 없었던 산해관을 오삼계가 열어준 덕분에 통과할 수 있었죠. 청군은 투항한 오삼계군과 함께 파죽지세로 중원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자성군을 개박살 내버렸고 큰힘 들이지 않고 북경에 입성할 수 있었죠. 북경을 점령한 도르고는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 숭정제를 황제의 예우로 장례를 치러주면서 민심을 다잡았으며 이후 본격적으로 명나라 자녀 세력들과 반란군들을 때려잡기 시작해 중국 본토를 장악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산해관을 열어준 공로로 오삼계를 귀주성과 운남성의 왕인 평서왕으로 봉해 그곳을 다스리도록 했죠. 오삼계는 왕이 되자마자 병력을 이끌고 이자성 토벌을 시작했으며 결국 이자성은 계속 도망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오삼계는 청나라 조정의 명령을 받아 사천 지역을 토벌했고 남은 명나라 잔존 세력들이 운남과 범하로 도망가자 끝까지 쫓아가 영력제 주유랑을 죽이면서 결국 그는 자신의 손으로 명나라의 잔존 세력까지 뿌리 뽑게 되죠. 이때 오삼계는 청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증명하고 싶어서였는지 주유랑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목숨까지 직접 나서서 빼앗기도 했습니다. 이후 청나라에서는 명나라를 완전히 끝내버린 오삼계에게 운남 지역을 통치하도록 명했는데 운남은 중국의 최서남에 있는 변방 지역이며 그곳에는 토착 세력이 대대로 그곳을 통치하는 그런 곳이었죠. 그만큼 통치하기가 힘든 그런 곳에 오삼계를 보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운남을 통치하러 온 오삼계는 토착 세력의 군사를 동원한 무지막지한 무력 통치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곳에 살던 사람들의 땅을 빼앗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 약탈을 해버렸죠. 오삼계는 무지막지한 탐관오리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착취를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했고 무역업이나 상업 등을 독점하고 고리대금업까지 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데 온 힘을 집중했죠. 하지만 청나라 조정에서도 토끼 사냥이 끝났으니 사냥개를 잡아먹기 시작하는데요. 청나라에서는 오삼계뿐만 아니라 청나라가 중원을 제패하는데 크게 일조했던 경중명은 정남왕, 상가인은 평남왕으로 임명했었습니다. 이 두 명의 번왕들 역시 오삼계와 마찬가지로 자치권을 인정받아 자신들만의 세력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 역시 온갖 수단을 동원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으며 막강한 군사력과 자금력을 가진 세력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청나라에서도 점점 이런 번국들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는데요. 또한 이 번왕들이 자신들 세력 외에 주위 다른 성의 인사권에도 개입하면서 계속해서 청나라 조정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청나라로서는 이 번왕들을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나중에는 후환이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함부로 번항들을 공격해 들어갈 수도 없었는데 소수였던 만주족에 비해 한족인 이들은 병력도 훨씬 많았고 명나라 잔존 세력을 토벌하며 얻은 실전 경험도 풍부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몇 년의 세월이 흘렀죠. 그런데 젊은 나이에 황제에 오른 강희제가 이런 번국들을 없애는데 초강경 모드로 돌입하자 오삼계는 애송이 황제 주제에 어딜넘바 하면서 3번의 난을 일으킵니다. 그는 반란의 명분으로 명나라의 부흥과 복수를 내걸었고 자신이 끝까지 쫓아가 죽인 영력제의 묘를 참배하고 곡을 하기도 했죠. 이 소식을 들은 강희제는 오삼계 내놈은 명부흥을 대의로 반란을 일으켰지만 명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건 내놈 아니었느냐? 내놈은 명에게도 반란군, 청에게도 반란군일 뿐 아무런 대의나 명분도 없다 라고 하면서 북경에 살면서 인질로 있던 오삼계의 아들 오응웅을 처형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당시 청나라 명장들은 숙청에 휘말리면서 모조리 죽어버린 상태였고 오삼계는 오랫동안 전장에서 살아온 노련한 장군이었기 때문에 청나라군은 오삼계군에 의해 우후죽순 격파당했으며 그렇게 오삼계군은 파죽지세로 북경을 향해 북진하고 있었죠. 또한 정남왕 경정충도 반란에 가담했고 상가희의 아들 상지신이 광동의 정권을 장악한 뒤 오삼계의 반란에 가담하기까지 하면서 청나라는 엄청난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678년 오삼계는 스스로 황제에 올라 국호를 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67세의 노인이었던 오삼계는 황제에 오른 그해 8월 노안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마는데요. 오삼계가 죽자 반란군의 기세는 크게 약화되기 시작했고 전열을 가다듬은 강희제가 반격에 나서자 결국 1681년 주나라의 두 번째 황제인 오세번이 곤명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3번의 난은 진압되고 말았죠. 이후 오삼계는 부관 참시되어 그의 두개골이 곤명 저작거리에 효수되었고 오세번 역시 효수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자신이 속해 있던 나라를 배신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매국노, 한간이라고 불리기엔 좀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것 같죠. 명나라는 이미 멸망해 있었고 이자성은 가족의 원수였기 때문에 청나라에 투항했을 뿐이고 강희제가 자신의 위치를 위협했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삼계는 매국노라 하기엔 참 애매한 인물이긴 한 것 같은데요. 이 영상을 보신 구독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명나라와 청나라 두 나라에서 모두 까였던 오삼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